초여름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골목. 4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3대 국밥은 오늘도 구수한 뼈다귀, 냄새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점심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홀에서 일하는 이현수 씨 38세가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유리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여든은 넘어 보이는 그 노인은 고급스러운 회색 양복에 반듯한 자세를 하고 있었어요. 뒤따라 들어온 젊은 남자는 비서처럼 보였죠. 평일 오후 2시 이런 분위기의 손님이 국밥집에 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현수 씨가 습관처럼 인사를 건넸습니다. 노인은 가장 안쪽 창가 자리를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어요. 저기 앉겠습니다. 선지의 장국 하나만. 네, 금방 나옵니다. 물수건과 반찬을 가져다 드리던 현수 씨는 무심코 노인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노인의 오른손 약지에 낀 금반지. 오래되어 빛이 바랜 그 반지는 두툼한 금으로 만들어졌고 표면에 섬세한 용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반지 안쪽에는 무언가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현수 씨의 손이 떨렸어요. 저기, 죄송합니다만.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반지, 혹시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나이에 비해 또렷한 눈빛이었죠. 왜 그러십니까? 그게 저희 아버지 반지랑 똑같아서요. 현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목에 걸린 가느다란 체인을 꺼냈습니다. 그 끝에 매달린 것은 똑같은 디자인의 금반지였어요. 2개의 반지, 같은 두께, 같은 용 문양, 심지어 세월의 다른 흔적까지 비슷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그는 자신의 반지를 빼서 찬찬히 들여다보더니 현수 씨가 든 반지와 비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주방에서 들리는 국 끓는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창수요. 올해 74. 이었어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창수. 노인은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이창수. 맞습니다. 맞아요.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현수 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반지를 다시 들여다보았죠. 반지 안쪽에 글씨가 있습니까? 네. 의형제 1978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노인은 자신의 반지를 벗어 현수 씨에게 보여주었어요. 안쪽에 똑같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의형제 1978. 이게 무슨... 현수 씨는 혼란스러웠어요.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설명을 해야겠군요. 노인은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대한건설 명예회장 강태준. 국내 건설업계 5위 기업의 창립자. 현수 씨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일용직 노동자셨는데. 압니다. 강 회장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아버지는 제 목숨을 구해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찾아 헤맨 사람이기도 하고요. 예. 내일 저녁 이 주소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 회장은 메모지에 주소를 적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 주소였어요.
당신 아버지가 왜 연락을 끊었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제가 45년 동안 지고 살아온 빚을 갚아야겠습니다. 강 회장은 테이블에 10만 원을 올려놓고 해장국을 한 숟갈도 뜨지 않은 채 가게를 나섰습니다. 현수 씨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에 든 명함과 메모지, 그리고 목에 걸린 아버지의 반지. 의형제, 1978년. 아버지는 생전에 이 반지에 대해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릴 때 물어보면 그냥 옛날 물건이다 하고 얼버무리셨죠. 그날 밤 현수 씨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강태준이라는 사람. 혹시 아버지 친구분이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긴 침묵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알았니? 오늘 그분이 가게에 오셨어요. 아버지랑 똑같은 반지를 끼고 계셨어요. 어머니 박정희 씨 70세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현수야. 그 사람 이름은 우리 집에서 꺼내서는 안 되는 이름이었다. 왜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내 아버지가 그 사람 때문에 평생 마음의 빚을 지고 사셨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그 이야기만 나오면 괴로워하셨단다. 무슨 빚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일 같이 가자. 나도 이제는 알아야겠구나. 내 아버지가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는지. 이야기는 4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8년 여름, 경기도 안양시. 당시 27살이었던 이창수는 건설 현장 인부로 일하고 있었어요. 한창 개발 붐이 일던 시절이라 일거리는 많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팍팍한 삶이었죠. 같은 현장에서 일하던 강태준은 26의 청년이었습니다. 둘은 금방 친해졌어요. 창수는 과묵했지만 성실했고 태준은 말이 많고 꿈이 컸어요. 점심시간이면 그늘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님, 나 이러다 죽을 때까지 막노동만 하는 거 아닐까요? 태준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러게. 근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나. 배운 것도 없는데. 형님은 꿈이 뭐예요? 창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작은 식당이라도 하나 차리고 싶어. 아내랑 둘이서 말이야. 너는? 저는요. 태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제 이름 걸고 건물 올리는 거예요. 대한건설 어때요? 멋있지 않아요? 큰 꿈 꾸네. 꿈이 크면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어요. 둘은 형님 아우하며 지냈고 퇴근 후엔 막걸리 한 잔씩 기울이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어느 날 현장 소장이 태준을 따로 불렀습니다. 강태준, 너 중장비 운전할 줄 아나? 크레인 말씀이세요? 면허는 없는데 배우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보조로 붙어봐. 기사 월급은 2배야. 태준에게는 큰 기회였어요. 일용직에서 기술직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건설 현장의 안전 기준은 형편없었어요. 제대로 된 장비도 없었고 작업자들은 맨손으로 위험한 일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1978년 8월 15일 광복절. 현장은 쉬는 날이었지만 공사가 밀려 일부 인부들이 특근을 나왔어요. 창수와 태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형님, 오늘만 일하면
특근 수당 나온대요. 크레인 연습도 할 겸 나왔어요. 조심해라. 사고 나는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저 이제 제법 익숙해졌어요. 오후 3시쯤 태준이 크레인 보조로 붙어서 철근 다발을 올리고 있었어요. 5층 높이의 건물 골조를 세우는 작업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쿠드득 크레인 와이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거. 태준이 당황하는 순간 와이어가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2톤짜리 철근 다발이 공중에서 흔들렸습니다. 아래에는 창수가 서 있었어요. 형님, 피하세요. 태준의 외침. 창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위로 떨어지는 철근 다발을 봤죠. 0.5초. 선택의 시간. 창수는 옆으로 뛰어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철근은 바로 뒤에 있던 다른 인부 3명을 덮칠 게 분명했습니다. 창수는 뛰어나가지 않았어요. 대신 뒤에 있던 동료들을 밀쳐냈습니다. 피해. 3명의 인부는 바닥에 넘어지며 살았어요. 하지만 창수는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쾅. 철근 다발이 그의 오른쪽 다리를 짓눌렀어요. 으아악. 비명소리에 현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태주는 크레인에서 뛰어내려 달려왔어요. 형님. 창수는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다리에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크레인. 잘못 건드린 거야. 내 잘못이야. 태주는 울면서 철근을 들어 올리려 했어요. 하지만 2톤짜리를 사람 힘으로 들 수는 없었죠. 살려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구급차가 오기까지 40분이 걸렸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의 진단은 잔인했어요. 오른쪽 다리 절단입니다. 살리려고 했지만 신경과 혈관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창수의 아내 박정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25의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을 뻔했고 이제 남편은 평생 다리 하나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병원비는 천문학적이었어요. 건설회사는 산재 처리를 거부했습니다. 광복절의 특근은 회사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온 거죠. 보상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은 어떡하라는 겁니까? 정희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태준이 매일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형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크레인을 잘못 다뤄서.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라니까. 형님 다리 치료비 제가 벌어서 드릴게요. 꼭요. 태주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는 자신의 전 재산 50만 원을 창수에게 주고 떠났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였죠. 창수는 6개월간 입원했어요. 퇴원할 때 그의 몸무게는 20kg이나 빠져 있었습니다. 의족을 하나 받았지만 제대로 걷기까지 1년이 더 걸렸어요. 그 사이 태주는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친구 도망간 거 아닐까? 정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야. 태준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하지만 창수의 마음 한구석에도 의심이 자라났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1979년 가을. 창수는 의족에 어느 정도 적응해서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일자리는 없었습니다. 누가 다리 하나 없는 사람을 고용하겠어요? 그는 동네 구멍가게 심부름이나 하며
푼돈을 벌었습니다. 정희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어요. 두 사람은 단칸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여보, 어느 날 밤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태준이한테 너무 기대한 거 아닐까? 그 친구도 가난한데. 아니야. 창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준이는 꼭 돌아올 거야. 약속했잖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1980년 봄, 창수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물건 정리하고 배달 같은 일이었죠. 의족을 끌며 하루 종일 일했지만 월급은 겨우 7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슈퍼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섰어요. 당시만 해도 승용차는 드물었죠. 차에서 내린 사람은 깔끔한 양복을 입은 청년이었습니다. 강태준이었어요. 형님. 태준은 달려와 창수를 껴안았습니다. 형님, 보고 싶었어요. 창수는 놀라서 태준을 밀어냈어요. 너, 어디 갔었어? 2년 동안. 형님, 설명할게요. 다 설명할게요. 태준은 창수를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근처 다방으로 데려갔어요. 형님, 저 돈 벌러 중동 갔었어요.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요. 건설 노동자로요. 거기 가면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태준은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형님 치료비랑 생활비로 쓰세요. 1980년에 500만 원. 지금으로 치면 5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창수는 멍하니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2년 동안 악착같이 벌었어요. 하루 16시간씩 일했어요. 형님 생각하면서요. 태준의 얼굴은 햇볕에 까맣게 탔고 손은 굳은 살투성이었어요. 그리고 형님. 태준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금반지 2개가 들어 있었어요. 두툼한 금으로 만들어졌고 용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거 중동에서 특별히 맞춘 거예요. 형님이랑 저랑 하나씩 끼고 살자고요. 우린 의형제잖아요. 태준은 반지를 꺼내 창수의 손에 끼워줬어요. 형님, 제 잘못으로 형님 다리가. 제가 평생 책임질게요. 형님이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말씀하세요. 창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를 의심했어. 무슨 소리세요? 형님이 저 때문에 다쳤는데 의심하는 게 당연하죠.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반지를 낀 두 손이 마주 잡혔습니다. 그날 둘은 금은방에 가서 반지 안쪽에 글씨를 새겼어요. 의형제 1978. 사고가 난 그 해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500만 원은 창수 가족에게 기적 같은 돈이었어요. 병원비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국밥집을 차렸어요. 창순의 국밥이라는 간판을 달았죠. 태주는 다시 건설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이번엔 크레인 기사가 아니라 현장 감독으로요. 중동에서 배운 기술과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형님, 저 이제 작은 건설회사 차릴 거예요. 내가 회사를. 네. 중동에서 번 돈이랑 은행 대출 받아서요. 대한건설이요. 기억하세요? 제 꿈이었잖아요. 1981년 태주는 정말로 작은 건설회사를 차렸습니다. 직원 5명으로 시작한 회사였어요. 처음엔 작은 빌라나 주택 공사를 맡았습니다.
그러다 점점 규모가 커졌죠. 태주는 성실했고 약속을 지켰어요. 일을 제대로 했습니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어요. 1985년 직원 50명, 1988년 직원 200명, 1990년대가 되자 대한건설은 중견건설사가 됐습니다. 태주는 종종 창수의 국밥집에 들렀어요. 형님, 장사 잘 되세요. 그럭저럭 먹고 살지 뭐. 너처럼 크게는 못 벌어도. 형님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진짜로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난 거지. 두 사람은 여전히 형님 아우하며 지냈습니다. 태주는 창수에게 사업 파트너가 되자고 제안했어요. 형님, 같이 해요. 형님 명의로 부동산 투자 좀 하시면 돈 벌어요. 아니야. 난 이 가게 하는 게 좋아. 그래도 태주나. 창수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난 내가 잘 되는 거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넌 내 길 가. 알았지? 태주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계속 빚을 느꼈어요. 형님이 나 때문에 다친 건데 이것밖에 못 해드리다니. 세월은 흘러 1995년. 대한건설은 이제 국내 건설업계 10위권에 진입했어요. 강태준 사장은 업계에서 입지전적 인물로 불렸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재벌급 기업을 만든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럴수록 태주는 창수를 자주 찾지 못했어요. 너무 바빴거든요. 해외 출장, 정부 관계자 만남, 대형 프로젝트.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했습니다. 창수는 여전히 국밥집을 했어요. 아들 현수가 중학생이 됐죠. 아빠, 저 반지 왜 절대 안 빼세요? 이건 소중한 거야. 그 강 사장님이 준 거죠. 뉴스에 나오던데요. 그래. 그분이 아빠 은인이에요. 창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야. 내가 그 친구 은인이지. 그해의 가을. 태준이 갑자기 국밥집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형님, 대박 났어요. 무슨 일인데? 정부에서 대형 국책 사업 수주했어요. 이제 진짜 큰 회사 됩니다. 그래? 잘 됐구나. 형님, 이번에 수익이 엄청날 거예요. 형님께 10억 드릴게요. 제발 받아주세요. 그동안 제가 필요 없어. 창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난 이 가게 하는 게 좋다니까. 돈도 충분해. 하지만 형님, 태준아, 난 내가 성공한 거 보는 것만으로 행복해. 진짜야. 태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2000년대가 되자 거의 만나지 못했어요. 창수는 이해했습니다. 태준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저 너무 바쁜 거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어요.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2010년 어느 날 창수는 신문에서 태준의 기사를 봤습니다. 대한건설 강태준 회장, 건설업계 5위 우뚝. 사진 속 태준은 고급 양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창수는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의형제 1978. 이제 다른 세상 사람이 됐구나. 창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날 이후 창수는
태준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15년 봄, 창수는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말기였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창수는 아내와 아들에게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 태준에게는요. 여보, 강 회장한테는 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걔 바쁜데 무슨. 그래도 당신 제일 친한 친구잖아. 친구. 창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젠 아닌 것 같아. 그로부터 한 달 후, 태준이 갑자기 국밥집에 나타났어요. 무려 3년 만이었습니다. 형님. 태준아. 태준은 창수의 수척한 얼굴을 보고 놀랐어요. 형님, 많이 마르셨네요. 어디 편찮으세요? 나이 들어서 그래. 괜찮아. 검진은 받아보셨어요? 응, 다 받아봤어. 창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국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습니다. 4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인데도요. 형님,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괜찮아. 나도 이해해. 다음엔 꼭 일찍 올게요. 그래.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창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준아. 네, 형님. 우리 좋은 형제였지. 태주는 깜짝 놀라며 창수를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세요? 지금도 좋은 형제죠. 그래. 그럼 됐어. 창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창수는 그해 겨울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그는 아들 현수를 불렀어요. 현수야. 네, 아빠. 이 반지 잘 간직해라. 그리고 창수는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강 회장님한테 내가 원망하지 않았다고 전해줘.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었다고.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그렇게 전하면 돼. 알았지? 네, 아빠. 창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의형제 1978. 장례식에 태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해외 출장 중이라 부고를 늦게 받았다고 했어요. 3일장이 끝난 뒤에야 태준이 나타났습니다. 형님. 그는 빈소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어요. 제가 더 자주 와야 했는데 형님이 아프신 줄도 몰랐어요. 현수는 그런 태준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전해드릴게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원망하지 않으셨대요. 회장님 잘못이 아니라고.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현수 씨, 반지도 가져가세요. 저희한테는 필요 없어요. 현수는 아버지의 반지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주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후로 10년. 태주는 단 한 번도 창수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